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아주 강론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먼저 이 모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개론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문제 해결 기법 중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누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방법론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분석법의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 원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어떤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오염된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서 층별을 해가지고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네 토막을 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구성하고는 A, B, C, D 네 파트 중에서 A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B만 살펴보고 C만 살펴보고 D만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 전체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은 A, B, C, D 네 개를 나누어 봤을 때 넷 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데카르트 아이디어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네 개 중에 하나나 두 개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나, 두 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좀 요령만 잘 세울 것 같으면은 여러 토막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하나에만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만 낸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괜찮은 나머지는 가만 놔둬버리고 그것만 뭔가 대치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바꿔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치환을 하거나 바꿔서 변경해버리고 나면 전체가 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골치 아프다 하면 그것을 쪼개어서 적절한 모습으로 층별, 분석을 하는 거 나누어 봐가지고 그 나눈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에 주목해서 그걸 개선하게 되면 전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론, 문제 해결 기법을 제안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분석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 해결 기법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원칙은 뭐냐면 나누어서 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누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런 논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면 나누어 봐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도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2층을 뛰어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럼 계단의 특징이 뭘까요? 10cm, 20cm, 30cm 정도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가는 거죠. 층별해가지고 쪼개서 올라가면은 다 덧셈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m, 2m 63 빌딩을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계단을 통해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 못 오를 계단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층별이고 이게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하나는 나누어서 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컨셉 한 가지가 있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 어떻게 나누면 이게 좋을까? 이건 두 가지로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데카르트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층별하는 게 좋을지 모르니까 여러 번 층별해봐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모습을 층별해서 층별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층별해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것을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게 분석법입니다. 이 책도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겠다는 컨셉도 결국 어떤 원리냐면 분석법 원리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 그러면 이 단어가 너무나 추상명사하고 너무 덩치 커가지고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층별해 보는 거죠.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누어서 각각 나눌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대응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정복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즈니스를 세 토막 나누었습니다. 세 토막 나눠서 세 토막에서 한 토막 잘 분석하고 한 토막 잘 분석하고 한 토막 잘 해서 다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세 토막을 나눠서 세 가지 대응을 다 하고 나면 전체 대응을 다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이게 분석법의 원리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그 문제 해결 기법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한 100가지 분석 기법이 있다면 그중에 한 95가지가 분석법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 기법의 거의 99%가 분석적 로직을 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보면 책 제목에 보면 뭐 이슈 트리, 로직 트리 그것도 다 층별하고 쪼개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쪼개서 보고 그 하나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법적 관점에서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공장에 가지요. 공장에 저는 이제 주로 제조업 쪽에 제조 원가 생산시 쪽에 분석을 많이 하고 그쪽에 대한 혁신을 많이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공장에 가잖아요. 어느 부품 공장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전자부품이든 자동차부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공장이라도 가서 제조업의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이 공장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종이를 3장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A4 용지 3장을 딱 끄집어내서 한 장 3장 끄집어내서 1번 제목을 딱 붙여요. 공정별 생산 능력표. 제가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조사 분석을 해요. 공정별 생산 능력표. 그러니까 공정별로 생산 능력을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리스트를 만들어요. 한 장 만들었습니다. 2번 표준 작업 조합표. 이렇게 제목을 딱 붙여요. 그리고 각 사람 일하는 사람마다 일하는 순서나 내용에 대한 것을 표준 작업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걸 딱 그림으로 그려요. 표준 조사표 만들어요. 그 두 번째 장치. 세 번째 표준 작업표.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려요. 이렇게 다 배치를 어떻게 일하고 있다. 배치를. 3장이에요. 제조 현장을 분석하고 있는 분석의 기법은요. 양식의 가지수가 한 600가지 정도 됩니다. 매우 다양해요. 분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제조 현장에 가가지고 분석할 때 그 많은 600장을 다 가져가지도 않고 그중에서 양식 3장 가져가요. 폼 3장 가져가서 거기다가 빈칸 메꿔요. 빈칸 메꾸고 나서 그 빈칸에 메꾼 결과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도 하고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3장으로서 뭐라고 할까요? 600장의 99%가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3장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3종의 신기 그래요. 3종 세트 그러잖아요. 3장, 3종의. 신기라는 게 신이 가르쳐준 기술이다 이거죠. 참 멋있다. 이게 3장이면 다 끝난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제조 현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3종의 신기 같은 3장의 양식을 가지고 그 전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면 상세 분석 들어가면 다양한 분석 용지들이나 사람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제조 현장을 분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 속에서 집대성해가지고 드디어 만들어내는 로직이 현장을 분석하려면 3장이 기본이 되는 것 같다. 기본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요. 그 3장의 분석 기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쓰고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요. 제가 바둑을 잘 두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제 개인 생각에는요. 바둑 많이 둬보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바둑은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다양한 많은 케이스들을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도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막 하니까 경험들이 생기니까 많이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제가 빨리 바둑을 참 잘 두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바둑의 정석책을 가져줘야죠. 그렇죠? 바둑의 정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다음에 바둑을 수없이 많이 둬본 사람들이 바둑을 잘 두려면 이거 고려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바둑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바둑의 정석책이 없으면 바둑 잘 못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바둑을 수없이 많이 둬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바둑을 잘 두려면 이런 것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책이 바둑의 정석이거든요. 바둑의 정석책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석책 안 보고 100번 둬서 얻을 실력을 정석책 보고 공부하면 10번만 둬도 그 정도 실력을 갖추가 있다.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보다 효율적이죠. 효과적이죠. 그렇죠? 이게 바둑의 정석책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분석 기법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비즈니스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데서 아주 추상명사로 한번 말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파는 거죠. 하고 돈을 받아서 그동안 들어간 돈 다 공제하고 돈을 남겨서 이익을 내는 것이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수학명서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한다는 게 뭡니까?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뭔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쓸만한 사람에게, 고객에게 파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나도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제하고 남아야지 내가 이제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 내용이 여러분 다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비즈니스는 무엇입니까? 예,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해줘서 공급한 대가로 돈을 받쳐 매출을 발생시키고 쓴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남기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라고 본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받으니까 매출이라는 단어 나오고, 돈을 쓴 게 계산해 줘야 되니까 비용.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의 뭐 3요소 이렇게 말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한 가지, 고객이 있어야 되는 조건 한 가지, 돈 계산 해봐야 된다는 조건 한 가지, 수익 타산 맞춰야 되니까 그 세 가지가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공장에 분석할 때는 세 장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즈니스를 분석하세요 할 때 세 장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자, 상품과 서비스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근데 그것도 좀 덩치가 큰 거예요. 고객이라는 덩치가 좀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매출이나 비용에 관계돼서 뭐 캐시플로우나 수익 타산을 맞춰본다. 그것도 좀 덩치 크니까 한 번 더 쪼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우리가 회사를 평가할 때, 이제 진단 평가도 생각합시다. 그 회사 좋은 회사예요? 라고 평가할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 근거가. 그때 쓰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어느 기업이요.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익률이 높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어우, 그 사업 잘하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반대로 어느 회사가 적자 보고 있다. 사업 잘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비즈니스를 평가할 때 그 회사 사업 잘해요? 예, 그 회사 이익률이 한 38%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회사 작년에 12% 적자 봤다던데 뭔가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익성은 그 회사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한 세 가지 정도 보충 설명할 수 있어요. 수익성이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활동성이 어떻다. 이게 3대 지표라고 그래요. 3대 지표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5대 지표가 있어요. 5대 지표가 아까 말 수익성에다가 유동성에다가 활동성에다가 지구력에다가 성장성에서 5대 지표를 말해요. 우리는 기업을 분석할 때 욕심 생기면 상세 분석할 수 있어요. 손정희 씨라는 벤처 투자자 전문가는 기업을 분석하는 자기 나름의 지표를 만든 걸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1000개에서 2000개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죠.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성이 급해서 10개만 넘어가도 관심이 없고 하나, 3개, 5개 정도에서는 졸업하려고 그래요. 10개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3개의 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객적 관점, 고객에 관계된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에 관계된 분석이 있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분석이 3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3가지가 너무 작은 것 같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안 될까? 라고 하면 그것을 약간 더 연구할 수 있겠죠. 고객에 대해서 한 3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고객을 층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고객이라는, 그러니까 목표 시장, 목표 고객. 그렇죠? 당신의 비즈니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누구에게 그 서비스를 팔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타겟 시장이나 목표 고객이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 아니야. 불특정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되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겨냥하고 있는 한 가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신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팔려고 맘먹고 있습니까? 그 말이 목표 고객이고 목표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중구난방으로 물건 만들지 말고. 왜 목표 시장, 목표 고객이 정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상상 속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제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팩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쓸 테니까 들어보세요. 1번 안전성에 대해서는 벤츠보다 훌륭해야 된다. 디자인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튼튼하고 좋아야 된다. 디자인도 아주 산뜻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제일 싸야 된다. 제가 고품질, 좋은 값에 모든 좋은 말을 다 썼어요. 그렇게 스펙을 만들어가고 자동차 R&D 연구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만들어주세요. 벤츠보다도 안전성이 좋고 하나 더 해야겠다. 연비는 세계 1등이 돼야 돼요. 리터당 1리터의 휘발유가 갈 수 있는 거는 세계 1등이 돼야 돼요. 가격은 세계에서 제일 싸야 돼요. 안전성은 다 월드에서 1위에요. 이렇게 딱 싸가지고 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X.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벤츠 같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티즈라 할까요? 이렇게 경차 있잖아요. 경량형. 좋아하는 계층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차를 사는 목적과 용도가요. 자기 품위와 사회적인 자기 그 레벨 포지션을 좀 과시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자동차를 선호하는 계층도 있는가 하면 그냥 경제성이죠. 연비 있잖아요. 가격 싸고 유지비 적게 드는 쪽. 이쪽에 관심 있는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이 서로 다양하게 다른데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든 고객에 100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냐? 고객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목표 고객. 목표 고객을 만들어야지 될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럼 목표 고객을 만들었다 생각합시다. 자, 고객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고객과 소통할 겁니까? 어떻게 소통할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자, 고객을 정했으면 그 정한 고객을 만나야지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설명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채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정한 목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정한 목표 고객을 정하라 했는데 정했으면 만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켜가는 내가 채널도 찾았고 목표가 있으면 관계성을 강화시켜가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빈번해지고 양과 질적으로 성장이 되져야지 고객 관리가 잘 되고 고객 만족도 할 수 있고 고객적인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에 대해서 뭐랄까? 세 가지 팩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고객에게 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고객, 목표 고객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로 어떤 루트로 고객을 만날 것인지 채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관리할 것인가. 고객 관리에 관계된 관계에 대한 거. 그 세 가지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고객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만들려고 보면 첫째 아웃풋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는 거예요. 돈을 내는데 가치 없는데 돈 낼 리가 없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방에 형광등이 있는데요. 형광등이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형광등을 하나 사왔어요. 사왔는데 너무 성질이 급하게 사오는 바람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 딱 꽂았더니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량품이었어요. 이거 반품해야겠다 생겨서 다시 불이 들어오기 전에 형광등을 가지고 가게에 돌아가서 반품 처리했어요. 이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거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불량이네.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불량품이 있네. 그래서 신품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철물점 주인이 저한테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근데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불 들어오는 형광등을 저한테 보여주면 이러는 거예요. 이 형광등이요. 재료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모든 공정을 다 지나가고 검사까지 다 해요. 모든 게 해서 제조 원가적 관점에서는 100%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아쉽게 불만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런데 가격 50%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그냥 50% 싸게 해줄 테니까 왜? 원가 다 똑같아. 불 들어온 형광등하고 불 안 들어온 형광등이 제조 원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 한 30% 깎아줘야 되는데 50% 깎아줘서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반가로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시라고. 라고 했을 때 돈 1원이라도 낼 소비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가치 제한이에요.
가치 제한은 고객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떤 거면 가치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 고객이 내가 뭔가 말했을 때 날 두고 우와 괜찮은데 나한테 도움되겠는데 내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제한이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웃풋이에요. 내가 제공하려면. 근데 그 아웃풋을 만들려고 보면 그렇게 잘 가치 제한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인재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어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할 것인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만드는 활동과 제조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고요. 혼자서 다 못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있습니까? 협력업체, 파트너, 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밖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큰 대한민국의 대기업은요.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제조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manufacture 이렇게 써야 돼요. manufacture라는 단어가 제조업입니다. manufacture 제조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맞아요.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요. manufacture라고 하면은 제조한다 하면 뭐 원자재를 가져다가 뭐 깎고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 갖고 물건 만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요. 제조업 그러면 제조하는 거 물건 만드는 거예요. 메이킹 하니까. 그렇죠? 그게 딱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거의 100%는요. 부품을 다 가져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 어셈블리 조립만 해갖고 제품을 완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어셈블리 플란트 조립 공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공장이다. 정식이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자동차 완성차 조립 공장이에요. 조립 공장. 그렇죠? 자동차 어셈블리 조립 플랜트 공장 조립 공장. 조립 공장 한다는 말은 뭐 합니까? 부품 사와야 된다는 걸 하는 거죠. 그게 파트너죠. 협력업체죠. 우리가 아까 제조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업체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조립을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그죠? 완성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 가치 제한을 고객에게 딱 해야지 생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할 때 첫마디를 이렇게 했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그랬는데 고객을 3등분 했어요. 층별해가지고 고객을 층별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층별을 상품과 서비스 영역이 있다. 메이킹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고객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동계산하는 영역이 있다.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 그걸 또 나누어서 고객을 또 세 파트로 나누니까 목표 고객이 있다. 그 다음에 채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how to, 방법론, 고객 관리에 대한 영역이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제조 쪽에 대해서는 상품 서비스 영역이 뭐가 있을까? 가치 제한을 해야 된다.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밸류가 인크리스, 밸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밸류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핵심 인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액티비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사람, 협력업체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4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사업의 제조 행위에 대한 것이 구성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내가 생각에 딱 뭐 구상하면 내가 구상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부품을 가져다가 우리 사람이 디자인한 걸 가지고 디자인한 거 갖고 발주내서 가져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 해가지고 됐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행위라니까 한 4가지 정도 생겼어요. 그건 4가지. 생산부터 4가지. 돈에 대한 것은 2가지래요. 수입과 지출. 수입은 자 뭐랄까 매출액이 되겠죠. 지출은 총 비용이 되겠죠. 원가적 요소. 그 2가지.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첫마디 이렇게 말해요. 비즈니스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에게 팔아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동안 만들어둔 비용을 다 공제하고 돈을 남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했다면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키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목표 고객을 설정하셔가지고 어떻게 고객과 소통할지 채널을 구축한 다음에 그 관리를 잘해서 고객 관리를 잘해서 마케팅적 영역을 영업적 영역을 대응하고 생산적 영역은 누가 만들 것인지 이걸 누가 할 것인지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을 하는데 협력업체나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이 진짜 고객에게 불량품이 아니고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가지 더 비용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계산해보고 비용을 계산해서 남는 거 안 남는 거 계산해서 그 남는 게 많아질수록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세 가지 영역을 세 개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고 둘로 나눴잖아요. 다 더하니까 9개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려면 9개 영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게 캔버스예요. 캔버스는 뭐냐면 A4 용지 전개 한 장에다가 A4 너무 작네요. A3나 A1에다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캔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겠다라고 하면 9가지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영역을 따져보지 않고서 무슨 비즈니스를 설계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9가지 영역에서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9가지 영역에 대해서 드디어 뭔가 살펴보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남들하고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또 나누는 게 9가지로 나눴다 했잖아요. 그 9가지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각각의 또 구성 요소들이 뭐 4가지, 8가지 막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치밀하게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면 드디어 뭡니까?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밸런스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균형 잡힌. 제가 어느 벤처기업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특허를 갖고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자기 기술에 대해서 사랑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거래요. 전 세계 60억 인구에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개당 금액을 얼마로 계산하도 60억 명이 쓰게 되면 이게 엄청 수천조 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술을 제가 개발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좋은 기술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뭘 요구합니까? 투자자 있잖아요. 물건 제조에 이 특허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조할 비용이 필요한 거 투자자를 이제 찾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투자자에 대한 존중감이 그렇죠? 투자자가 그 기술을 보니까 기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뭐라고 말할까? 예, 제가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을 이제 얼마 필요해요? 이랬잖아요. 근데 필요한 금액을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균형 관계의 밸런스가 깨져버렸는데 뭐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이 회사, 새로운 회사에 49% 정도의 지분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1%는 창업자 한 사람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경영권을 가져야 되니까 51%는 줘야 되지만 내가 상당히 큰 금액을 쉽게 해서 내가 없으면 사업 못한다 이거죠.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전액을 100% 다 되는 거잖아요. 충분하고 넉넉한 돈을. 그러니까 내 몫이 얼마입니까? 한 40%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투자자의 목소리인데 이 창업자의 목소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1000조 원 되는 이 기업 가치 있는 이 비즈니스에 세상에 1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달라가면서 0.01%만 줘도 너무나 많다고 내가 밤잠을 못 자겠는데 몇 퍼센트를 달라가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저한테. 생각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9가지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검토가 돼야지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요. 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게 제일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거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좀 상대적으로 좀 약소해버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엄지검지를 많이 쓰니까 중요한 새끼손가락이야.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우리 몸의 신체 구조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이거죠. 제가요 올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 제 침대에서요 불을 꺼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딱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뻗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하는 순간 넘어져 버렸어요. 완전 손가락이 거꾸로 꺾여버린 거죠. 탱탱 부었어요. 병원에 갔죠. 가서 엑스레이 찍었죠. 이거. 찍었다니까 그냥 다행스럽게 이게 골절 됐는데 뭐 깨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제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가 완치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약 6개월. 6개월 동안 제 모든 통증이 있으니까요. 모든 일이 정상이 안 돼요.
새끼손 하나 이게 접질린 거 있잖아요. 이게 저의 모든 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몸의 구조 중에서 신체 구조는 새끼손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왜 1%도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1%가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제 몸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9가지 영역은 9대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9대 영역 중에서 한 분야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 비즈니스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9가지 영역 중에서 나는 6가지를 완벽히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가지 영역은 내가 관심이 없고 몰라요. 모르니까 빼버렸어요. 안 했어요. 컴퓨터 안 했어요. 그러면 3가지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니까 제대로 못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재창조하려면 9개를 딱 붙여놓고 빈칸 메꿔 보면 빠진 것들이 눈에 확 띄어버릴 거잖아요. 그죠? 띄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영역에서 다 답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모델을 창조하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9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9개예요. 제가 말하는 이 9가지 영역은 이 책에서 말하는 영역에 써져 있는 제목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고객 세그먼트. 고객 세그먼트가 목표 고객을 말합니다. 고객 세그먼트. 두 번째,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이라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창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널. 어떻게 목표 고객과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하겠습니까? 소통하겠습니까? 네 번째, 고객 관계. 고객 커스터머 릴레이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관계성을 깊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출액, 수익원.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제안했으면, 제출했으면, 납품했으면, 팔았으면, 딜리버리를 했으면 뭐가 바로 특가를 받아야 되겠죠. 수익원, 돈이 들어오는 거, 인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매출액, 수익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핵심 자원.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핵심 자원. 핵심 활동, 뭐 합니까? 뭘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완성합니까?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어떻게 뭘 해서 만듭니까? 핵심 파트너십, 협력업체 누구하고 같이 일합니까? 누가 어떻게 같이 일합니까?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총 코스트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9가지 내용으로서 드디어 뭘까? 캔버스 화면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합니다. 비즈니스는 9개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9개 영역 중에서 무시된 한 가지를 제가 9개 영역 중에서 제 경험상 사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참 많이 합니다.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국내 제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3개월, 6개월 안정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가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횡적 전개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을 미국으로 그냥 옮겼을 뿐이에요. 똑같은 설비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설비 돌리는 건 문제 없고 다 문제 없고 또 사람 간에서 이게 인적 교류해가지고 연수도 하고 또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좀 빨리 시간에 안정될 거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관계자 아무리 검토해봐야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선생님, 저 미국 공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설비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공장의 품질이 안정이 안 되고 생산성이 안 나오고 이 공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가서 좀 봐주세요. 그래 말해요.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이 아이템의 전문업체고요. 다 기술자들이고 다 전문가들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 글쎄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네요.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호기심에 갔죠. 가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9가지 영역 중에 8가지 영역이 퍼펙트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예요. 9개, 8가지가.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까 말한 핵심 파트너 있잖아요. 파트너가 뭐예요? 협력업체예요. 국내에서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모든 부품은 산에서 제작을 다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핵심되지 않는 그 조그만 작은 물건이나 부품들 있잖아요. 그걸 사왔거든요. 사다가 조립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면 100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0개 중에서 60가지는 산에서 만드는 40개를 사왔다 그 말이에요.
사다 썼거든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딱 가니까 이 기업이 동반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60개는 산에서 만드니까 문제 없잖아요. 40개를 사와야 되는데 그 40개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서 가져오기는 너무 곤란하고 또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그 업체 아이템에 대해서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설비 몇 대 더 가져다가 산에서 100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할 줄 아니까. 중에서 우리 공장에 설비도 있고 하니까 100가지 물건을 만들어 조립하는데 한국에서는 60가지 물건을 내가 만들고 40가지는 협력회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죠. 그래서 100개를 조립해서 물건을 완성했는데 미국 공장을 만들고 보니까 그 40개 별것도 아닌 가치가 낮아 보이는 그 물건을 만들어 공급받는 것이 그쪽 한국서 가져오기도 너무 그렇고 미국에 보니까 적절하게 아직 협력회가 세팅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설비 하나만 더 한 대만 더 있으면 내가 다 만들어 찍으면 돼요.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내 생산으로 100% 결정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60까지 하던 것은 모든 게 퍼져나와도 살리고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을 것도 없죠. 다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40개 부품이요. 이게 보니까 남이 보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까 에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쉬운 말로 뭐 누구를 폄하하는 거 아닌데 길 가다 오는 포장마차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도 많고 하잖아요. 여러분 포장마차 옆에 구경하면 얼마나 쉬워 보여요. 누구라도 포장마차면 돈 잘 벌 거로 딱 생각이 들잖아요. 뭐 노하우 있을 것 같아요. 뭐 별거 없잖아요.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내 머리 이해되잖아요. 그럼 당신 한번 해보세요. 돈 벌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이 쉬워 보이지만은 다 그 안에도 노하우와 틈새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암묵지하게 해가지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소물들을 자신만만하게 도전하고 만들어 보니 이게 뭐 포장이랄지 표면 처리랄지 도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에서 뭔가 문제 생기는데 업체 우리 받을 때는 잔소리만 하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냐 제대로 해오라고 야단처럼 금방 고쳐서 가져왔는데 우리 만들어보니까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좋은 협력업체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뭐 합니까?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팀워크로 일하니까 뭐 내가 부족한 것은 또 적절하게 역할 분담하고 다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처리됐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환경에서 어떤 여건이 아니라 초기 단계라서 좋은 파트너와 협력업체를 구축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용이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어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계상에 있어서 독불장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어. 팀워크 없이. 그거 맞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뭐 상징적으로 말해본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일한 제품을 경쟁한다고 생각합시다. 두 회사가 경쟁한다기보다는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협력업체 군단 있잖아요. 여기도 군단. 그 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물건을 만드는 모든 총조합 있잖아요. 그 부품업체, 1차, 3차 다 포함된 그 전체 협력업체의 실력과 이쪽이 군단. 그래서 체인 대 체인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중동에다가 자동차를 팔았는데 여름에 에어컨 성능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에어컨이 이상하게 열사의 나라 어쩌면 에어컨이 더 필수가 되고 필요한 그 지역에서 에어컨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다 당황하죠. 그래서 고객은 뭐라고 했어요? 현대자동차 에어컨 상태가 엉망이다.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다. 뭐가요?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품질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내막을 보면요. 에어컨을 만드는 제조 공장으로부터 에어컨 어셈블리 있잖아요. 가져다가 현대자동차는 어셈블리 플란트가 있으니까 가져다가 드럭드럭 볼팅한 거 있잖아요. 체결하고 조립한 것밖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에어컨 성능이 안 좋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할까요? 납품된 에어컨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서프라이 체인 전체의 총합으로서 고객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설계하더라도 이 9가지 요소에 대한 것을 동그라미 세고 X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는 적절히 대응되고 있고 충분히 준비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 건강하다. 괜찮다. 동그라미 할 수 있겠죠.
삼각형은 하고는 있는데 좀 어설픈 것 같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좀 아쉬운 게 있다. 삼각형 X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 아,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건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걸 따지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 9개가 나왔네요. 비즈니스 모델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가지 영역에 대한 것을 진단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솔루션과 답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도입입니다. 뭐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드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평가 항목, 검사 항목, 활용한 아까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액션이 들어가서 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두 번째 패턴이라는 말을 썼어요.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해서 유형을 말하는 거, 타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는 9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스타일로 비즈니스를 할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패턴으로, 어떤 모습으로 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조업 쪽의 전문이니까 공장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어느 공장에 갔더니 자재 박스를 두는데 제가 딱 보니까 2박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박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려 6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서 당신이 보기에 이게 2박스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2박스로 합시다. 근데 지금 6박스 있잖아요. 일단 4박스를 치우든지 빨리 쓰든지 해서 2박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박스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부품 넣는 선반 통이 10박스를 담을 수 있는 통이 딱 있는 거예요. 10박스 담은 통이 있는데 그 2박스를 딱 넣은 거예요. 2박스를 넣고 나서 제가 보고 이제 6박스, 2박스면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사람 있잖아요. 들은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건 가지고 와서 놀려고 딱 보니까 10박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2박스는 저하고 그 사람은 약속했지만은 그 사람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10박스 놓을 수 있네. 하고 10박스 놓을 수 있는 순간 5박스, 7박스 자기 마음대로 놓는 거예요. 왜? 10박스 놓을 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박스 놓을 수 있는데 내가 3박스도 6박스도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점검하러 딱 갔더니 5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자한테 아니 지난번 내가 우리 약속했지 않느냐. 이거 2박스 놓으라고 해놓고 당신 동의해놓고 왜 5박스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논 사람이 갈치산 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말해도 말 안 듣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10박스 그 선반 있잖아요. 그걸 적재적소 배치해서 어디 쓸만한데 그냥 줘버리고 2박스밖에 놓을 수 없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3박스 놓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칸이 2칸이 딱 보면 이 2박스 용도가 전용이에요. 2박스예요. 딱 해놓으면 그래서 개조해버렸어요. 아까 10박스 놓는 선반을 2박스 놓는 선반으로 딱 개조해놓고 2박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합의가 됐으니까 기준이 2박스니까 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와고 5박스를 놓으러 딱 보니까 2박스는 제대로 들어가죠. 3박스는 놓을 자리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잉. 이거 너무 많네. 이거 원래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2박스 뭐 이런 말 들은 것이 생각나요. 아, 이 기준이 2박스구나. 3박스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놓으면 안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다 1박스 더 놨어요. 1박스 놓으면은 정상이 아니고 옆에 이제 빠져나오게 통로에 서 있거든요. 되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거 다 말하겠죠. 보이잖아요. 기준 2박스는 눈에 보이잖아요. 2박스 이상 놓으면 안 되잖아요. 놓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놓고 놨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누구라도 다 알아서 잔소리하기 시작하게.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프레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형, 타입.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 할 때 이제 당신은 어떤 타입으로 일하겠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일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규정을 하겠습니까? 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패턴들과 타입들이 있는 것을 골라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성격은 이런 타입인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나는 구글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 비즈니스하는 형태들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다양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 중에서
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구상의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존재하는 비즈니스 패턴들에서 한번 조사해갖고 나는 어떤 타입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의 폼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폼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서 모든 게 아주 중요한 틀이 되는 건데요. 폼은 한 번 잘 만들어야지 잘못 만들어면 바꾸기 어려워요. 컴팩 컴퓨터라는 회사가요. 어떤 폼을 만들었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신규 업체로, 그러니까 IBM 같은 역사와 전통하는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컴팩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유통 채널을 만들었는데 유통 채널이 컴팩 컴퓨터 생각하는 게 아직 자기들 모든 게 약하니까 유통하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로서 유통업체를 존중해 주었어요. 권한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유통업체에서 하는 모든 말에는 매우 중요도를 높여가지고 잘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컴팩 컴퓨터에 관계된 유통망이 모든 서프라이 체인에 관계된 유통망이 매우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또 컴팩 컴퓨터 말도 잘 들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사업해서 매우 잘 됐죠. 매우 잘 됐어요. 그래서 컴팩 컴퓨터가 1995년대 퍼스널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 1등까지 갔어요. IBM을 제끼고.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1995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뭐가 오기 시작했냐면 사이버 세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자상거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델 컴퓨터를 이런 회사들이 델 후발인데 이 회사들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상거래 개념에서 홈페이지로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모든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술을 보고 컴팩 컴퓨터가 어떤 생각이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지만 온라인 판매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컴팩 컴퓨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 기존 거래선인 유통망이 찬성하겠습니까? 절대 반대죠. 근데 컴팩 컴퓨터가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존중하고 애호해줬던 이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온라인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컴팩 컴퓨터가 뭐합니까? 시대적으로는 사이버 세상과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비중이 커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다른 회사는 다 대응을 해요. 델 컴퓨터는 후발이니까 아예 오프라인 이 매장 만들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다 무시하고 온라인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컴팩 컴퓨터는 세계 1등이고 파워도 좋고 다 한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 패턴, 기존 유통망에서 거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컴팩 컴퓨터는 지금 현재 휴렛 패커드에 합병되고 말아서 회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패턴을 잘 잡아야죠. 패턴을.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패턴과 어떤 타입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을 잘 잡아야죠. 모든 비즈니스에서요.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폼이라는 거 있죠. 폼이나 패턴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른다는 건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테니스를 잘 치려면요. 폼을 잘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겨울 시즌이 되면은 자기 몸을 만든대요. 그 몸을 만드는 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좋은 다양한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제일 좋은 폼 있잖아요. 폼을 딱 선택하면서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 연습하고 그 몸으로 딱 습관적으로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즌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든 폼으로 그걸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다 폼이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자기의 비즈니스 폼 있잖아요. 어떤 타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폼을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9가지 영역은 존재하는데 당신은 어떤 폼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어떤 타입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어느 회사 모델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 일에 관계돼서 유사 업체들, 동종 업계들은 어떤 식의 패턴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다음에 당신이 그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맞는지 내 비즈니스에 맞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턴 해가지고는 뭐 언번들링이 말이야. 이것저것 다 하겠다 하지 말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안 되는 것은 아웃소싱하고 그렇죠? 집중해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 욕심이 많아고 다 하겠다 하면 결국은 다 잘 못하죠. 왜? 자원이 유한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이걸 잘 해라.
롱테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롱테일이면 롱자라는 말이 길다는 말이거든요. 테일이라는 말이 꼬리를 말해요. 꼬리를 말하는데 선택과 집중한다는 말은 8대2의 법칙에 의거해서 뭐합니까? 선택 소수에 집중하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볼륨으로 봐서는 뭐도 있겠습니까? 롱테일이라고 이게 C급들 있잖아요. 그렇죠? 건수 개수는 많지 않지만 갈수가 많은 것. MRO 업체라는 게 있어요. MRO 업체가 뭐냐면요. 구매팀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A급 자재들이 있습니다. 단가도 비싸고 수량도 많은 것들. 그런데 C급 자재가 있어요. C급 자재 뭐냐면 단가도 얼마 안 해요. 근데 쓰는 양이 연간 몇 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공무 파트에서요. AS 부품, 애프터 서비스 부품을 필요로 하긴 해요. 근데 설비가 고장 나서 쓰는데 언제 고장인지 몰라요. 고장 한번 나오면 또 몇 년, 10년 걸려서 또 하나 고장이 나요. 그걸 구매 담당자가 그 모든 품목을 다 취급하기에 곤란해요. 곤란하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A급, B급은 직접 관리하지만 C급은 업체한테 턴키로 맡겨놔요. 당신들 이거 좀 구매 대행 좀 해달라. 구매 대행 좀. 그럼 그걸 맡아서 하는 업체들을 MRO 업체 이렇게 말해요. MRO 업체 하는 것이 C급 자재들에서 롱테일이에요. 롱테일 아이템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어느 국내 MRO 업체 있잖아요. MRO 업체 물어봤어요. 매출이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매출 얼마나 해요? 제가 매출이 얼마나 해요? 라고 할 때 제 마음속 생각은 C급 자재들이고 하나 가격이 10원, 20원, 50원, 100원 한다 하고 연간 뭐 몇 개 안 사요. 12개, 6개 산다고 하니까 아이템 품목은 많고 그렇죠? 그거 다 해서 한 몇백억 될라나? 몇십억 될라나? 몇십억은 넘겠지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쓰는 게 많으니까 몇백억 될라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했죠. 그때 저한테 숫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조 원이래요. 와, 저는 그 숫자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종업원 수가 몇 명이에요? 450명이래요. 450명의 종업원이 MRO 아이템, 그 많은 아이템을 한 개, 두 개 사주는데 덧셈을 하니까 2조 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게 롱테일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걸 멀티사이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멀티사이드 플랫폼은 내가 A와 B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접점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볼까요? 옛날에 없었던 비즈니스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옛날에 없었던 비즈니스. 대한민국 사회가 서서히 레저 쪽이 서서히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날 좋은 주말이 되면 다들 차 몰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관광지도 가기도 하고 휴식, 휴양, 레저 이쪽이 서서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게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번, 모든 대기업에서요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써요. 마일리지는 뭐냐면 뭐 우리 모든 직원들 여름휴가나 휴가 쓰는 거 있잖아요. 연간 뭐 이렇게 마일 적립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뭐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 뭐 2박 3일 뭐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선택 폭을 넓혀놨어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아주 옛날에는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단체로 하계 휴양소 그래가지고 한 군데 해수욕장 딱 정해가지고 거기만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양성 시대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다 모든 것을 체인으로 연결해서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당신이 산을 좋아하면 산을 가고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가고 그렇죠? 뭐 관광지 가고 싶으면 관광지를 가고 뭐 등에서 이렇게 쭉 해서 코드와 분야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했더니 총무의 인사 담당과 그 복리후생 담당자가 아주 곤혹스러워졌는데 다른 데서 비교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540군데를 제안해가고 고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6개밖에 안 돼요? 아니 인사총무 담당자가 6개 고른 것도 다 고생 많이 해서 자기 나면서 뭐 확인도 하고 해서 6개를 해놨는데 540개를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객 모든 인포메이션들 정보를 해가지고 당신 알아보고 싶은 궁금한 것을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당신의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여행 가고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지를 다 알고 있고 모든 레저시설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 회사에서 관심 있을 만한 스펙만 나한테 말해주면 거기에 완벽하게 소팅을 해가지고 착 제공해 줄 테니까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인사총무팀에서 좋아하죠. 뭐라고 말할까? 만약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준다면 그리고 퀄리티가 대한민국 1등이 확실하다면 내가 발생하는 매출 있잖아요. 하면 수수료 2% 떼주겠다, 5% 떼주겠다. 얼마 그렇죠?
내 업무를 대행해주세요. 내 업무를 도와줬어요. 퀄리티적으로. 자, 이 사람이 이제 멀티사이드입니다. 이쪽 끝냈으니까 이제 반대쪽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딱 가면 신축 건물들 계속 보이잖아요. 새로운 리조트, 새로운 콘도, 새로운 펜션 보이죠? 새로운 거 가면 자기는 호기심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죠. 구경 다 하면 뭐 지난달에 완공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자기가 뭐 할까요? 주인을 만나는 거죠. 책임자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일단 감탄사. 와, 잘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참 좋네요. 그럼 막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잘 했어요. 그죠? 좋은 말 들었으니까 그 주인도 매우 만족하겠네요. 자기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싶은 생각에서 리조트를 만들고 펜션과 콘도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도 아주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이건 대한민국 사람 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홍보가 안 돼 있고 마케팅이 안 돼 있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죠. 제가요, 영업 대행을 해주면 안 돼요? 제가 귀사 영업부장 하면 안 돼요? 제가 판촉해주면 안 돼요? 제가 손님 끌어오면 안 돼요? 제가 손님 끌어오는 걸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면 대한민국 관광지에 새로 만든 리조트, 아까 역사와 전통의 리조트는 이름이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 없겠죠. 근데 신축한, 일반적으로 신축한 게 더 시설도 좋아요. 좋은 것이죠. 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뭘 계약할까요? 이제 영업 그 대행 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기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총무팀 다 만나가지고 복리후생 담당을 만나고 또 내가 이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방에 앉아서 매칭하는 거죠. 내가 봤더니 거기는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 내가 조사한 전체적으로 딱 해갖고 50개, 80개 딱 해갖고 멋있는 맞춤형 프로포즈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양쪽 다 오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멀티사이드 플랫폼이에요. 멀티사이드라는 것은 내가 중간에 딱 껴서 오른쪽도 고객이고 왼쪽도 고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생기는 비즈니스가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일을 하는 사장을 만나봤는데 저한테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이나 큰 기업에 가서 딱 하면 액수가 크더라고요. 왜냐면 연간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턴키에서 제가 맡아서 위탁 관리해 주는 거죠. 그 전체가 매출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행 좋아하니까 다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적절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매칭하는데 제가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기업을 계약하니까 연간 매출 10억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첫 해에 3개인가 5개를 계약했더니 4,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해 영업 있잖아요. 아까 공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다 해가지고 한 30군데 계약했더니 3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셋째 해 1000억이 됐어요. 내년에 1조 되겠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1조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무한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 딱 드는 거예요. 왜? 어디가 잘하잖아요. 서비스 잘하면 다른 모든 기업도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객을 생각할 때 고객을 일방향만 고객을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양방향의 고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중간에서 매칭해주고. 그렇죠? 그게 멀티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들의 타입들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모두가 매우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무료예요. 무료. 공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매일같이 글을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다가. 왜 올릴까요? 무료니까. 저에게 한 편 올린다 돈을 10,000원씩 내라 하면 부담스러워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료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무료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료지만 드디어 이제 광고 수입은 페이스북이나 회사가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는 무료.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유료겠죠. 그렇죠. 무료가 있어야지 미끼 상품이 되든지 뭐 해서 유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이트 하나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머무른다 이거죠. 그럼 거기다 내가 광고를 딱 띄우면은 많은 사람이 보게 되니까 광고주에게 당신 나한테 하면
뭐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인포메이션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명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그 홍보가 됩니다. 광고 채널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검토해보고 나서 이건 신문보다 낫겠는데? 뭐보다 낫겠네? 홍보가 잘 되겠는데? 우리 회사 알리는데 참 좋은 수단이 되겠는데? 라고 하면 광고비 매겠죠. 그러니까 무료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 무료가 되는 건 아니겠죠. 누구에게는 무료, 그러나 누구에게는 유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무료에 관계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하나 영역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오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픈 비즈니스 모델. 오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떤 회사가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경영자원이 풀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남는 여력 있는 핵심 자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칼라 복사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의 칼라 복사기는 성능이 참 좋아요. 근데 가동률이 1%도 안 돼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있는 복사기인데, 있는 칼라 복사기인데 제가 그걸 오픈했어요. 주변 사람, 우리 사무실 있는 곳 주변에 다 이렇게 방을 주셨습니다. 칼라 복사 필요한 사람 있으면 싸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와서 좀 쓰세요.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칼라 복사 필요한 사람은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와서 칼라 복사 해갈 수 있게 돼요. 대신 가격도 일반적으로 가격에서 칼라 복사 한 장 하면 얼마랄까? 뭐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반 깎아서 50원 이랬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 말이죠. 이미 고정으로 투자된 유유 설비인데 오픈해서 다 공용으로 쓰도록 했더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저한테 이익이죠. 그 사람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들을 놀리지 말고 여력이 있으면 활용해서 쓰면 좋은 거죠.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물류 전문 메이커를 갔는데 그 회사 이름이 프리츠라는 회사였어요. FRIZ, 프리츠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갔더니 마치 공장에 구경할 게 없더라고요. 전산실 같아요. 그냥 박스들 있잖아요. 컴퓨터만 있어요. 저는 컴퓨터만 있는 걸 보고 제가 별로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하드웨어라는 것이 사무실 있고 컴퓨터 전산실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보이니까 뭐 신기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러다 이제 뭐 제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지 발표하는 설명해 준 사람도 뭐 이렇게 별로 기운 없이 말하더라고요. 여하튼 설명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시어즈 백화점, 미국의 백화점, 시어즈 백화점에 납품 관리,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그 제조업에게 물건을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주된 물건 들어오는데 납기를 어기는 물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납기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전화하거나 확인하거나 했는데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시스템을 해가지고 워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발주 시스템을 내주고 그 다음에 물건 들어오는 상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이 납기를 어기면은 바로바로 탁탁 피드백 해가지고 막 독촉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 자동화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시어즈 백화점에 들어갔던 총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웃소싱 주세요.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50% 비용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시어즈 백화점에 썼던 비용의 50% 비용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는 거라서 뭐 저희가 이익이 꽤 높습니다. 실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가 뭐 프로포즈를 제안하기 위해서 일단 시어즈 백화점에 전년도 썼던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반탁 잘라서 50% 주시면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박스만 봤을 때는 별로 이 회사가 신용이 안 갔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시어즈 백화점의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플사에서 와가지고 완제품 수배송에 대한 모든 걸 우리한테 맡겨줘서 있는 시스템에 얹혀서 쓰고 있는데 추가 비용 에디드 제로로서 그 서비스를 다 하고 매출 발생 이퀄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니까 제가 보니까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가면 오니까 이 사람이 싹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여기 싸가죠. 그래서 뭐라 하죠? 만지 하겠습니다. 저를 완전 기를 죽였는데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제너럴 모타스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에 5,00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너럴 모타스의 GM에 중앙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가지고 우리 컴퓨터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각 5,000개 기업의 중국 공장에다가 1일 단위로 생산 지시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트럭 운송업자에게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납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량 지시를 우리 컴퓨터가 다 합니다.
납품받는 물건을 부두에다가 가져오면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적재하는 걸 로케이션까지 우리 컴퓨터 다 지정해서 하역하도록 합니다. 보관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테이너 실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몇 컨테이너 어떻게 물건을 쌓아야 된다는 거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실어하고 부두 업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잡아가지고 각 컨테이너 위치 어디다 놔야지 다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하면 우리 컴퓨터 자동으로 탁 해가지고 텍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 이 배에 선지 어떻게 됐는지 다 아니까 관세 계산해가지고 배가 들어오기 전에 세금 계산 다 끝냅니다. 부두에 미국에 도착해서 부두에 딱 도착하면 창고 관리 우리가 하고 배송 관리 해가지고 제너럴 모터스 공장 앞에다가 창고를 딱 지어놓고 물건을 딱 넣은 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으로 시간 단위로 라인마다 일대일로 착착착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실력 평가하고 매년 단위로 트럭업자, 운송업자, 항공사 다 우리가 평가하고 베스트로 저거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 용량이 워낙 빵빵해가지고 또 어디 수주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마켓이에요. 오픈이에요. 우리가 캐파시티가 좋아지면 나만 혼자 쓰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요. 비즈니스 모델의 패턴과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 9가지 항목의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소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9가지 영역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X인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온전하게 밸런스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하는 유형들을 보면 남들은 어떻게 사업해요? 보면 매우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매우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매우 다양한 폼과 어떤 틀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타입이냐 이거죠. 어떤 식이 맞겠냐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패턴이라는 파트예요. 자, 패턴이 드디어 찾아졌으면 내가 선택 하나 할 수 있겠죠. 나는 A 패턴. 나는 다 보니까 우리 회사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구글 패턴이다. 아마존 패턴이다. 삼성전자 패턴이다. 현대자동차 패턴이다. 무슨 패턴이다.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패턴이 어떤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이 됐으면 이제 나온 다음 단계가 디자인 단계. 디자인 단계는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세요. 이게 설계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1번에 캔버스 했는데 캔버스는 9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이 패턴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비즈니스 유형에서 당신이 워가고 당신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패턴을 골랐습니까? 유형을 골랐습니까? 타입을 골랐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세요. 디자인하세요. 설계하려고 보니까 드디어 뭐랍니까? 나의 고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네요. 내 고객이 이제는 아까 앞에 말했던 것은 제너럴한 걸 말했다면 이제는 마이 비즈니스예요. 나의 비즈니스. 그래서 내 비즈니스의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고객을 목표를 어떻게 할까? 그 제너럴할 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렇죠? 어디까지 할까? 뭐 고객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드디어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약간의 차별화가 무조건 필요하죠. 무슨 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한 내가 누구 패턴을 따르겠다 했지만 그래도 색깔을 입혀야 되겠죠. 모양을 해서 더 신식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잘하려면 쉽게 해서 내가 뭐 했습니까? 버전을 1.0 패턴을 가져온 거예요. 1.0 패턴 가져왔는데 내가 그래도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데 1.1 내지 1.5가 되도록 1.9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턴의 종류가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이 있는데 1번 타입 채택했어요. 근데 남들이 1.0으로 하고 있다 이거 내가 본 게 1.0이잖아요.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놓는데 1.1은 돼야죠. 1.2가 돼야죠. 그러면 1.1과 2.2라는 말은 신규성이 있다는 거고 창조성이 있다는 거고 업그레이드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저것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요. 답이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 낸다는 것은요. 제한 없이 자유분방하게 좀 풍성하게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디어만 나오면 바로 따져버려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아이디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휴럽 패카드 같은 회사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회의할 때마다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모자. 이렇게 딱 이제 오늘 회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세션은 뭔가 아이디어 미팅이에요. 그럼 전부 저기 빨간 모자 하나 다 쓰세요. 그러니까 빨간 모자, 빨간 모자에 빨간색이 뭡니까? 이게 느낌상으로 정렬이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시비 걸지 말라 이거야. 천불 끼얹지 말라 이거야. 우리 자유발상을 이번 세션은 빨간 모자를 쓰고 전부가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무슨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션 이제 아이디어 충분히 양이 나왔잖아요.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빨간 모자 다 반납하시고요. 청색 모자 쓰세요. 청색 모자 갖고 상식이 뭐냐면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지, 밸류가 있는 거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스테이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낼 때는 아이디어를 딱 내고 그냥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해야지 일이 이제 제대로 합리적으로 과학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스타일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같이 해버리니까 아이디어가 죽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테크닉들이 좀 필요하죠. 이제 절차와 과정이 있어서. 여하튼 내가 새로운 디자인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차별화가 안 되죠. 차별화가 안 되면 나만 대로 하는데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죠. 어떤 모양에 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이나 모든 용어를 봤을 때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생각해 봐가지고 적절하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재미난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꼭 배워야 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비주얼 띵킹이라는 단어예요. 비주얼 띵킹. 비주얼 띵킹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은근히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구체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단어도 거의 추상적인 명사가 많은데 비주얼 띵킹이 뭐냐면요. 당신이 말하는 걸 무조건 써보고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비주얼. 써서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라면 눈 있잖아요. 눈 뒀다 어디다 씁니까? 이 말이에요. 눈도 인포메이션을 보고 듣고 판단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의 그 기억력이나 모든 생각이요. 눈을 활용하게 되면 시청각이라 하잖아요. 이게 시청각 교육 그러잖아요. 청각 교육 듣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청각 교육은 듣고 시청각 시가 뭐예요? 보고. 여러분 뭐 자료도 보여주면서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말까지 해주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면 훨씬 이해도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비주얼 띵킹. 비주얼 띵킹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그려보고 써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거죠. 외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제가 방문하거나 미팅할 때마다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그분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가지고 뭐 붙이는 거랄지 그림 그리는 것에 너무 능숙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토론 문화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비주얼에 대한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고 어색해가지고 나와서 그리라고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좀 우리는 잘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동안에 학습했던 모든 경험들이 주로 얌전히 앉아서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스타일로 했었지.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상대로 이제 비주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얼 띵킹이 매우 중요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요? 효과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결론에 대해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 데 설계하는 데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만 디자인하는 데서 비주얼 띵킹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에 한번 만들어보는 거. 그죠? 근데 이 책의 내화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우 상징 이야기인데 뭔가 설계하기 위해서 뭐 건축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하기 위해서 관계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열심히 그리고 막 하고 드디어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드디어 일이 끝났어요.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설계하는 데 따른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고려했어요. 고려하고 이것도 다 하고 드디어 설계도를 완성해서 드디어 뭐 합니까? 다 됐어요. 오우 됐다.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다들 흐뭇해하는데 그 일을 주관했던 프로젝트 매니저가요. 다 끝나고 완성된 거잖아요. 다 완성돼 그걸 다 써놓고 막 이제 놓고는 그걸 딱 다 완성돼서 딱 이제 완성돼서 끝난 그 순간 그걸 딱 보는데 다 있는 자리에서
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우 무술. 도매금을 거기다 써놨는데 그걸 찢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관계된 모든 사람이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과물인데 그렇잖아요. 그 결과물이라는 말이 우리 여러분 전산 파일이 있고 출력된 거 찢어버리는 게 상관없어요. 파일이 살아있으니까. 파일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파일이 없이 종이에다 그려놨는데 우리 설계하고 다 해서 이거 여기 다 맞춰서 다 완성했는데 완성품 있잖아요. 이 완성품을 갖다 쓰레기 찢어서 쓰레기 버려버렸으니까 당황 안 할 수가 없죠. 당황해서 하고 다들 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할 것을 만들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드디어 되지 않았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한번 해봤으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컨셉이 뭔지를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했잖아요. 한 번 더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자 이거죠. 이게 프로토타입의 컨셉이에요. 우리는 한 번만에 완벽한 퍼펙트한 걸 추구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일단은 배운 대로 모방해서 한번 나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의 창조성이 나오고 차별성이 나오고 제조이 나오는 거죠. 첫 단계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웃풋이 과연 완성도가 100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붓글씨를 매우 잘 쓰는 어떤 분에게 사사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서예 있잖아요. 붓글씨를 이렇게 잘 배우면 그건 좀 여러 면에서 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탁 가르쳐주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진경체를 원하세요? 왕위체를 원하세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체가 타입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책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글씨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안진경체가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왕위체는 좀 딱딱해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안진경체가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거로 합시다. 그러더니 안진경 그 비석 초본 탁본 뜬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가져다가 딱 이제 놓고 이제 이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더니 제 옆에서요 연습지에다가 딱 책 보고 쫙 그리는 거죠. 딱 쓰는데 이분은 붓글씨를 매우 잘 쓰는 전문가니까 멋있게 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숙제 뭡니까?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써보라는 거야. 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옆에서 고수하는 거 쫙쫙 선했는데 저는 뭐 삐뚤삐뚤하고 이게 안 돼요. 헤매는 거죠. 계속 연습하래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써보라는 거예요. 계속 연습 똑같이 써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안진경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제가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 붓글씨 저한테 가르치는 선생은 뭐라 하냐면 폼을 하나, 그러니까 이 타입이 좋으냐 이거죠. 안진경체를 배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안진경이 썼던 그 글자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똑같이 그려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거야. 익숙하게 잘하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안진경체는 똑같이 그릴 수 있다. 나도 그 정도 쓸 수 있다. 그거 가라 이거야. 그 다음 단계 뭐 하나입니까? 창조.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아까 뭐였습니까? 패턴도 모방했지요. 연구하고 경험과 지식하고 연구했는데 그것의 창조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하나 해봤으니까 이제 뭐랍니까? 연습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토타입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해가지고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드디어 그 했더니 드디어 내 작품이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내 작품이 나왔으면 이제 뭐합니까? 내 말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남과 다르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스토리텔링.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탄생한지 비화를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게 하고 제도 설명하는 거죠. 이거 다르다 이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없는 건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것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들,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데뷔 작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론칭할 것인가, 작전 교육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꾸려갈 것인가, 사업할 것인가 만들어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디자인.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맨 먼저 뭐를 말하냐면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9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그 9가지 영역에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패턴을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디자인해봐라, 설계해봐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들라고 보니까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것인지, 그냥 어떻게 할 때 아이디어를 만들 비주얼 띵킹을 할 것인지, 띵킹 할 것인지, 그냥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지, 한번 해볼 것인지. 근데 한번 해본다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 2번, 3번 더 해봐라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그걸 만든 것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남과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는, 나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비작전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드디어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업에서는 이 책에서는 뭐라면 전략이라는 걸 써요. 전략. 전략은 어려운 단어니까요. 어렵다는 것은 추상명사라서 우리가 다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추상명사라서 뭘 말하는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쉬운 한국말로 제가 바꿔 설명할게요. 전략은 뭐냐면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략은 이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일까? 되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되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다양한 전략들이 오픈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선택만 하면 돼요. 전략은 이미 아주 많은 전략들이,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창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전략 다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골라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가서 이제 문진이라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요. 이제 왜 오셨어요? 잠깐 두통이 아프고요. 결리고요. 뭐 이렇게 증상을 말해요. 그러나 말은 그분이 또 생각나서 또 몇 가지 질문해봐요. 그러면 드디어 이 전문가인 의사가 저를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뭐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영역이 나와요. 그러면 그가 드디어 체크리스트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엑스레이도 찍으시고요. 뭐 머리 MRI 촬영도 하시고요. 뭐 또 하시고 이렇게 짝짝하게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딱딱딱 해서 체크해가지고 이걸 검사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뭐 검사를 하면 피 검사도 하고 딱 검사를 해요. 검사하면 그 데이터가 의사에게 딱 가면 의사가 그걸 종합적으로 딱 보고 드디어 이제 진단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걸 확인하고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니까 당신은 그래서 내 병명 있잖아요. 당신은 무슨 병이다. 그래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의사가요 진단하는 방법과 그 진찰하는 방법과 설계 그것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한 거예요. 사용. 그렇죠? 병원에 아주 다양한 진찰하는 방법 있잖아요. 진단, 설비와 모든 건 다 이미 다 레디메이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 모든 진찰에 대한 도구와 자원을 활용해서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전략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 했죠. 공장의 현장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양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600가지, 500가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라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선택해가지고 그거로 다 끝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600가지가 있는 거죠. 뭘 선택하겠어요? 그게 바로 전략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서, 상호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 결과로 내 비즈니스를 평가를 하면, 체크해봐야 되겠죠. 체크하면은, 평가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제 전략적 성공을 하려면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내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나 영역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잘 안 해도 될 게 무엇이고 선택해가지고 잘 전략적으로 뚜렷하게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의미가 없는 건 확 줄여버리고요. 의미가 있는 건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비즈니스가 잘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가장 좋은 메소드 양식 중에 한 가지가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블루오션 전략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기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삭제할 것이 무엇인지 삭제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좀 감소시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덧붙일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 추가할 것,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조할 게 무엇인지, 그 4가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겠다. 삭제죠. 이건 뭐 많이 해봐야 효과 없을 것 같아서 좀 줄여버리자. 비용 돈만 나가니까 줄여버리자. 이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인크리스 좀 증가시키자. 이거 창조, 이거 새로 만들어 넣자. 이렇게 넣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뭐합니까? 전략 캔버스라고 하고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전략 같은 걸 선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책에서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략을 세워라. 세운다고 해서 창조적으로 세우란 말이 아니고 이미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나한테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오라고 말합니다. 결론 맨 마지막에 지금 말했던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든 것을 프로세스 관리를 하시오. 프로세스 관리를 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총론을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크게 나눠 두 파트가 있어요. 한 파트는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라는 게 첫 번째 타겟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잘 내가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마이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거, 그렇죠? 디자인해서 그것을 런칭시키고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알고 내 걸 설계하게 되면 빠짐없이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비즈니스가 혁신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바일 환경도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모든 비즈니스의 수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그건 전부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게 재설계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 시점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영역들이죠. 영역 중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설계도 새로운 디자인이 좀 필요하죠. 내 인생에 대한 것도 그러고 내가 하는 영역과 모든 것에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명의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좀 새롭게 설계해보고 또 좋은 성공 사례가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마이 스토리, 그렇죠? 나의 스토리텔링을 여러분이 꼭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하려면 남이 결과를 딱 보면 쉬워 보이지만은 과정으로 봐서는 꼭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과정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잘 밟아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 특별히 기대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